출발 새 아침. (21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선거를 연기한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치러진 대한민국의 총선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죠. 공약과 정책이 실종되고 네거티브와 인신공격으로 얼룩졌던 선거 전의 상황은 이제 잊어야 합니다.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당과 야당은 각자 이번 선거로 나타난 민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겸허히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20대 국회가 왜 그렇게 비난받았는지, 국민의 혈세로 정치를 더 낫게 만들지는 못하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만 눈이 멀었던 식물국회, 동물국회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통렬히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포스트 코로나 전국을 계획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싸움과 분열을 일삼아서는 안 됩니다. 협치를 보여주십시오. 거대 야당은 절대 자만하지 말고 보수 야당은 국민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인내와 배려심만 요구할 수 없고요. 우리 국민들도 더 이상 아량만 베풀 수는 없기 때문이죠.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총선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화제의 당선인 만나보죠.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 서울 광진구을 개표 막판까지 고민정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400여 표로 접전을 벌였고요. 그 결과 고민정 후보 당선으로 확정됐습니다. 고민정 당선인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당선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선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 한숨도 못 주무셨죠? 예, 거의 못 잤어요. 자, 새벽까지 이 오세훈 네. 후보하고 초접전을 벌여서 사실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진 수많은 국민들도 잠을 같이 못 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맞아요. 네. 너무 당선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죄송하고. 예. 네, 정말 지지해 주셨던 수많은 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유세를 다닐 때마다 갈수록 그 열기가 뜨거워지는 걸 피부로 참 많이 느꼈거든요. 그분들께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이제부터는 저를 지지했던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도 다 이제 포용해서 이 광진 주민 모두를 대표하는 의원이 되도록 이제 최선을 다해야겠죠. 네. 사실 이제 오세훈 후보하고 그 표 차이가 2,748표 차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 표 차이인데, 이렇게 그 초접전으로 치러지면서도 어쨌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이유, 이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결? 글쎄, 저의 비결은 그냥 진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만 계속 머릿속에 되뇌었었거든요. 네. 내가 만약에 지든 이기든 그 결과는 그냥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것이고, 다만 그때 조금만 더 할 걸, 그때 이렇게 좀 해볼 걸, 이런 후회는 하지 말자, 이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선거 유세를 했을 때도 제가 그때 이제 같이 해주셨던 많은 거리에 있는 주민들에게 했던 얘기가, 정말 후회 없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후회 없이 했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만들어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그 고민정 당선인 저희 네. 선거 기간 중간에 노영의 출발 새 아침하고 인터뷰를 하신 다음에 네. 곧바로 그 남편분께서 또 인터뷰한 게 나왔습니다. 내가 훔친 시 고민정. 예. 정말 저는 그때 그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런 정말 서사를 잊을 수가 없는데, 선거운동하면서 남편분이 많이 힘이 됐을까요? 그럼요. 가족이 버팀목이 돼주지 않으면 어떤 후보도 이겨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판단을 해야 될 때는 저보다도 이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다면 많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조언도 참 많이 들었고, 그리고 좀 기운이 떨어질 때마다 자꾸 이제 비타민과 같은 존재로서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해줘서 그게 또 저한테는 큰 힘이 되기도 했고 제가 하여튼 시집은 잘 간 것 같습니다. 시집은 잘 간 것 같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에서 어떤 정치를 해나가시고 싶으신지 특히 뭐 지역구 발전 전략도 지난번에 좀 얼핏 듣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광진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정치인은 정치인의 삶을 살고 국민은 또 국민대로만 살고 이러지 말자. 좀 얘기 좀 많이 하고 의견도 좀 듣고 그리고 뭐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 이유도 좀 듣고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정치인이 돼서 주민들이 이게 고민정은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고민정은 확실히 다르다. 저희도 좀 실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민정 서울 광주인구 을 당선인이었습니다. 건강하면 꿈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하하하. 다름이 아니라 정치율 조사 기간입니다. 조사는 전화응답으로 진행되는데요. 만약에 정치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이렇게 노래가 절로 나오듯이 여러분의 응원이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큰 원동력이 되거든요. 안 해주시면 정말 실망입니다. 네, 어제 늦게까지 개표 방송 보시느라 사실은 늦잠 주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오늘 토끼 눈이 되어서 출근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발 새 아침 4.15 총선 특집으로 꾸며드리는데요. 1, 2부에서는 각 지역구 당선인 인터뷰와 총선 결과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창석 시사평론가하고 어제 있었던 개표 방송 관련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꽃기호 평론가. 자, 어제 그 선거 네. 개표 방송 보셨잖아요. 네, 오랫동안 봤습니다. 언제까지 보셨어요? 몇 시까지? 저는 3시 반, 4시 넘어서까지 본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오늘 우리 방송 때문에 거의 못 주무시고 나오셨겠어요? 네, 도대체 1시간 정도 자고 뭘 얘기하던가 네.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꽃기호는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들을 우렁차게 깨워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닭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들에게 어제 보셨던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한번 좀 총평을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여지껏 지역구 의석이 한 정당에게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된 적, 많이 당선을 허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의석 총 253개 지역 중에 163석. 지역구만요. 예, 지역구만.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한 당에서만. 그렇습니다. 사실 보통은 열린 우리당이죠. 152석. 한나라당, 예전에. 새누리당 153석 정도는 얻은 적이 있지만 네. 163석을 한 정당이 가져왔던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수 제1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이 지역구 의석이 84석, 84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90석도 안 됐군요. 네, 그리고 나머지 정당 같은 경우는요. 정의당이 지역구 한 석입니다. 심상정 대표 한 명만. 예, 딱 한 지역만 됐고 나머지 정당은 지역구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도 없고 네. 민생당도 없고 네. 아무도 물론 뭐 국민의당이야 비례만 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네. 이렇게 그렇다면 정말 전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심지어 민생당 같은 경우는 총 의석수가 20개였습니다. 네. 근데 0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세상에요. 네, 당초 이 비례대표 투표용지 가장 위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그 노출 효과를 누릴 것이다라고 그렇죠. 예상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비례대표에서도 3% 득표에 실패하면서 그 어떠한 의석도 가져오지 못해서 민생당은 지금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존립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존립의 위기까지 지금 얘기가 되는군요. 네. 사실 이제 어제 손학규 대표 조금 인터뷰하면서 침통해하는 거를 듣긴 들었었는데 네. 많이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이 상황에서요. 지금 또 우리 출발 새 아침에 출연을 해주신 또 주호영 의원 연결돼 있어서 네. 한번 얘기 나눠보고 그 다음에 말씀 또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구 수성 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의원과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의원, 현역 중진 의원들, 특히 서로 친한 형님 동생이 맞대결해서 관심을 모았던 지역인데 주호영 의원이 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우선 당선 소감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크게 승리해서 기쁘고요. 또 김부겸 선배에게는 대단히 죄송하고 또 끝까지 선전해 주신 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전국적으로 저희 당이 아주 처참한 성적표를 손에 쥐게 돼서 매우 안타깝고 착잡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군요. 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참패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어쨌든 주호영 의원 개인적으로는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코로나19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사실 대구 지역인데 대구에서 치른 이번 선거 운동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특히 주호영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을까요? 예, 우선 이제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고 또 시민들께서도 많이 심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하려고 해도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죠. 네. 원래 이 유세차업 같은 데는 율동조들이 있는데 첫날 율동조를 운영해 보니까 전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첫날 한 20-30분 하다가 율동조를 그만두게 했을 정도로 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큰 그런 선거였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큰 행사들을 많이 하면 행사에 가서 유권자를 접촉하고 그랬는데 이번엔 행사가 전혀 없었고 또 저녁에 식당가나 카페 같은 데도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주로 SNS에 의존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우리들이 느끼는 것보단 후보들이 정말 느꼈던 선거운동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특이하게도 이 대구 수성갑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당시에 나 대권에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화제를 모았더니 예. 주호영 후보도 나도 나갑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나도 나갑니다라고까지 한 건 아니고요. 네. 기자들이 입장이 뭐냐고 묻길래 대권에 나가겠다는 사람을 압도적으로 이긴 사람은 뭐를 해야 되겠냐 이러니까 이구동성으로 대권 나가야죠 이렇게 됐습니다. 네, 떠밀려서 나가시게 됐다, 혹은 그런 말씀하시게 됐다 이런 얘기네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사실은 어제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 도중에 황교안 대표가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당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미래통합당의 지도부의 변화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예. 나도 대권 도전, 물론 떠밀려서 대권 도전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호영 의원도 이 미래통합당 지도부 관련해서는 중진 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야 할 텐데요. 네. 황교안 대표가 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이제 사퇴를 냈으니까 당헌 당규에 의하면 다음 최고위원이 당대표를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경태 수석 최고위원이 당대표 대행을 하면서 이것을 전당대회 7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즉시 이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원내대표 선거를 조속히 한 다음에 그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대행하면서 당을 이끌 것인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것은 여러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결정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전당대회에서 할지 아니면 즉시 비대위 체제를 운영하면서 갈지 조경태 수석 최고위원이 지금 직무대행 맡아가지고 일단 먼저 꾸려나갈지 여러 가지 이런 그 시나리오가 아직은 남아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까지 합치게 되면 결국 180석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거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최대 격전지 수도권에서 미래통합당이 84석밖에 못 얻으면서 지역구 사실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원인을 한 두 가지 정도로 꼽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저희들이 공천이 너무 늦었습니다. 네. 기희 수도권이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었고 민주당은 제가 듣기로는 이미 한 1여 년 전에 70-80% 이상 공천에 버금가는 선거 준비가 다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들은 막판에 너무 늦게
한 40일을 남겨두고 지역에서 컷오프된 의원들을 데려가기도 하고 준비가 너무 늦었다. 그 점을 제가 폐일학 원전으로 하나 꼽고 싶고요. 네. 또 수도권이란 게 1, 2천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아주 그런 지역인데 선거 막판에 드러난 저희들의 어떤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랄까, 그 다음에 막말 파동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표를 많이 잃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천 잡음이라든가 후유증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플러스 또 이 총선일을 다가가면서 막말 이런 논란이 계속 불거진 것들이 악재였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다면요, 이제 앞으로 어쨌든 21대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구 분들에게 혹은 저희 국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제가 옮긴 지 50여일밖에 채 되지 않은데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수성 갑구 유권자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선거 과정에서 한 약속들은 꼭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코로나로 더욱 어려워진 대구 경제를 회생하는데 우리 대구 경북 의원들 힘을 합치는 데 제가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의 일당 독주가 너무 심합니다. 언론, 사법부도 모두 장악된 상태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의회 권력마저 패스트 트랙이 가능한 180석을 넘어선다면 견제와 균형이 잡히지 않은 국정 운영으로 오히려 나라가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은데 저희들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수성갑 주호영 당선인이었습니다. 네, 지금 오찬사 평론가, 네. 지금 주호영 의원, 주호영 당선인과 인터뷰하는 거를 옆에서 들으셨을 텐데요. 네. 자,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주호영 후보 일단 당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흔히 말하는 TK 지역과 PK 지역, 이 지역구 구도를 살펴보면은 어제부로 다시 지역주의 중심의 선거 구도가 완전히 돌아갔다. 그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홍일학 의원과 김부겸 현역 의원이 있었는데 두 후보 다 석패가 아닌 아주 많은 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부산 역시 18개의 지역구에서 3지역만 민주당이 승리하고 그것도 굉장히 근소한 표차로 승리하고 나머지 15개 지역은 사실은 표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미래통합당이 이겼습니다. 이 거대 양당 체제가 복귀를 하면서 지역구도의 정치도 완전히 복귀를 한 셈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집권 여당이 압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뼈아픈 패배를 거뒀다. 그렇다면 이 지역을 위해서 과연 민주당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숙제를 남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압승을 거둔 여당도 그렇고 또 참패한 야당도 그렇고 지금부터 또 새로 시작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이제 1부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광고 듣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네, 21대 총선 4.15 총선 특집으로 오늘 출발새 아침 이어가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그 각 지역구 당선인 인터뷰 고민정 당선인과 주호영 당선인 인터뷰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오창석 평론가, 꽃기호 평론가가 간단하게 꽃기호 브리핑식으로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새로운 분 한 분 모시고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분은 뭐 정치계 혹은 변호사, 법조계 뭐 정말 모르는 분이 없으시죠?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네, 오찬석 평론가하고는 처음 보시는 거라고요? 오늘 처음 뵙는데 네, 저도 저런 미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성공하셨습니다, 오 평론가. 네. 자, 그런데요, 자, 아까 제가 그 오찬석 평론가한테도 여쭤봤지만은 어제 개표 방송 최 변호사는 언제까지 보셨어요? 정말 너무 흥미진진, 어떻게 보면은 또 너무 가슴 아픈, 다양한 그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저는 한 3시 남짓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피곤해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새벽과 오늘의 새벽은 정말 다른 날인 것 같은데요. 이번 총선, 한마디로 이런 총선은 없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 그 전국적인 총선에서 한 정당이
어떻게 보면 3연속 그 스위핑을 한 적은 있지만 이른바 그랜드슬램, 그렇죠. 그랜드슬램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당이 그랜드슬램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 또 야당도 또 한번 또 분발을 하라는 또 채찍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저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최 변호사 말한 것처럼 사실 4번 연속 진보 측이 이긴다는 것은 그동안은 없었던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4번이라고 하는 거는 2016년도 20대 총선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때도 이제 물론 한석 차이였습니다만은 일단 민주당이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네, 맞습니다. 새누리당보다 한석 먼저 이제 많게 승리를 거뒀죠. 그때는 특히 여론조사 출구조사가 완전히 틀렸다는 점에서도 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탄핵 전국을 거쳐서 2017년도에 또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있었나요? 그 지방선거에서도 네. 또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15 총선, 21대 총선까지 지금 뭐 완벽하게 민주당의 승리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게 꼭 뭐 민주당 입장에서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게 꼭 과연 옳은 것인가 또 이 부분을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차철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은 이제 다음 큰 선거죠. 2022년 대선이 있는데요. 그 대선까지 약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 2년 동안 민주당은 그 어떠한 핑계도 댈 수가 없습니다. 아, 핑계를 이제 못 댑니까? 네, 모든 지방자치의 권력과 국회의회 권력 그리고 대통령 권력까지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국정 운영에 있어서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라든지 민주당이 원하는 정책에 대한 결과로서 승부를 봐야 된다. 사실 이번 총선도 야당 심판이라는 굉장히 놀라운 키워드가 등장했어요. 보통은 이 정도 되면은 여당 심판론이 득세하기 마련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굉장히 대처를 잘했다. 그러면서 야당 심판론이 등장해서 결국은 지금 먹혀 들어간 형국인데 앞으로 2년 동안 이제 그렇던 명제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정책을 시행을 했고 결과를 냈다. 이런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다음 대선은 우리 국민이 똑같이 민주당의 권력을 주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인연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번에 조금 놀랐던 게 물론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도 좀 놀랐긴 하지만 이 영남과 호남권의 그 지역 기반을 둔 그 지역 감정이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다.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파랑 물결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뭐 부울경이라고 불리우는 대구나 울산, 뭐 경북, 경남, 부산 이런 쪽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물론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그래도 이 민주당 쪽 세가 있었습니다. 득표한 분들이 당선인이. 그런데 호남은 사실 하나도 없다는 거. 이게 더 좀 문제점으로 얘기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마디로 지역주의가 강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사실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이란 취지로 해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그렇죠. 도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들자라는 취지가 에서 도입했는 것인데 오히려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과거 어떻게 보면 5공화국 시절로 돌아간 듯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5공화국이 소환됐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이번 같은 경우 호남 같은 경우에 그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토요일 날에 있었던 그런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 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어떤 그 투표율을 보냈는데 그 투표율을 넘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적인 한 그 기호 1번에 대한 지지율도 굉장히 높았던 그런 부분인데요. 네. 사실 지금 그 거대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일부 호남 지역에는 후보조차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21세기 이제 21세기도 2020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지역주의가 희석되기는커녕 오히려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진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오히려 경제는 앞으로 나아갔지만 정치는 후퇴하는 모습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도 이제 고향은 그 경부상북도 구미입니다만 구미 을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경쟁을 벌였고 말씀하신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결과는 미래통합당의 손을 들어줬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뭐 다른 지역과 달리 거의 뭐 5% 내에 접전을 벌였던 그런 점을 보면은 큰 틀에서 봤을 때 물론 호남 쪽에서는 그와 같은 일방적인 경기가 있었지만 호남을 제외한 그 전체적인 지역에서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는 국민의 민도들이 훨씬 더 높아져서 어떻게 보면
내후년에 있는 대선은 한번 또 그때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87년도 그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라고 우리가 또 불리우던 그 시절에 네. 사실 60항쟁을 이끌어냈던 사람들이 지금의 586, 그 당시 맞습니다. 네. 386도 아니었죠. 그 당시 정말 청년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5, 60대에 진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정치의 흐름을 이분들이 꽉 잡고 있다. 네. 앞으로 또 계속 이게 한 좀 장기적으로 좀 더 가지 않겠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계층별로 나눠보면은 50대 유권자가 전 인구에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50대 유권자들이 가장 진보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도 통계 수치에 많이 잡혔었는데 대표적으로 선거가 아니라 예전에 제주도에 난민이 입국한 적이 있습니다. 난민이요? 예, 제주도에서 난민이 그렇죠. 예멘 난민이 입국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난민 입국을 허용하자라는 그 여론조사 5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령에서 오히려 20대보다 오히려 10대보다 훨씬 더 포용적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50대입니다. 네. 이 50대가 계속해서 고령화가 이어질 텐데 그렇다면 종래 그 고령층은 보수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의 고령층은 진보적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전 말씀드리기 아쉬운 거는 호남에서 일단 무소속 이용호 후보가 당선이 되긴 했으나 사실은 민주당세가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리고 이강래 후보에 대한 비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의 패배라고 보긴 조금 어렵거든요. 이강래 후보의 패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정운천 의원이라든지 지금 낙선한 이제 이정현 의원이라든지 과감하게 보수면서 호남에 도전하는 도전자들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구도에 도전할 수 있는 후보 자체가 사라진 것. 이거 하나가 굉장히 뼈아프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요. 소방공무원 출신으로 최초로 국회의원이 된 의정부 시갑 오영환 당선인 전화로 연결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한번 얘기 나눌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영환입니다. 너무 밝으십니다. 당선 축하드리고요. 우선 당선 소감부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정말 이 당선이 확실시 되는 순간도 그렇고 기쁨의 환호성보다는 이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으로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좀 무거운 어깨가 느껴졌습니다. 네. 우선 저 개인에 대한 정말 지지가 아니라 정말 저 오영환을 통해 또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통해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정말 강력히 뒷받침해서 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을 위기를 극복해달라는 국민분들의 강렬한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네. 우선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출근길에 계시는 네. 시민 여러분들께 당선 인사를 하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선거운동 하시면서 이 주민들하고 정말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그분들이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또 힘든 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자, 어떤 점이 가장 힘들고 어떤 점이 가장 고맙던가요? 우선 제 선거운동이 힘들다기보다는 이제 시민분들께서 또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를 직접 이제 찾아뵙고 눈으로 확인하고 피부로 느끼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느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너무도 참 죄송스럽기도 했지만 최대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인사드리려고 했고 또 그 부분을 앞으로도 정말 당선인으로서 또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이런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분들께 계속 다가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만나보면서 너무 내가 공무원으로서 있었던 게 미안할 정도였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또 오영환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시죠. 아내분이신 그 김자인 선수가 그 클라이머로서 또 엄청 유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도움도 많이 받으셨죠? 예, 정말 지금 현역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로서 훈련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선거운동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없는 시간까지 쪼개서 내서 쓰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도 고맙고 또 미안하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도 더욱더 이 국민 앞에 이 세상 앞에 자랑스러울 수 있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잘하는 모습 보여야겠다. 다시 한번 또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소방공무원 출신 첫 국회의원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소방공무원으로서 최초라는 그런 참 영광스럽기도 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제가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국민 안전, 국민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그런 정말 시대 정신, 민주당의 정신,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정말 그 토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진 것이라 믿고,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한 그런 정말 재난에 있어서,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있어서도 우리 더욱더 선제적으로 많은 대비책을 갖고 더 이상 이런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더 많은 국민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국민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 싶다. 특히 사회적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 소방공무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뭔가 좀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청년 정치인이십니다. 사실은 기대성 같은 기성 정치 선배들이 많이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 출발새 아침하고 인터뷰하실 때도 그 지역에서 많이 선거운동 자체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되게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보이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제는 똑같은 정치인, 똑같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본인의 목소리를 내면서 실질적으로 젊은 이 바람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이 기성 정치에서 정말로 우리 20대 국회 정말로 너무도 이 발목 잡고 너무도 이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런 오명을 넘어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정말로 일 잘하는 정말 젊은 국회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이고, 또 청년 문제들은 결국은 우리의 생계 문제, 취업 문제, 그리고 결혼, 육아까지 우리나라 사회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들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런 낡은 정치, 싸움하는 정치를 벗어나 정말 더 나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청년 정치인으로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당에도 정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말 그런 자신감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말씀을 들어도 아주 그냥 시원한 바람이 젊은 바람이 그냥 팍팍 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의정부 갑의 오영환 당선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인터뷰하는 거 들으셨을 텐데 최진현 변호사님. 네. 사실 문희상 의장이 육선을 한 의정부의 전략공천이 되면서 이 오영환 당선인의 행보가 사실 처음에 쉽지 않았습니다. 지역위원장 반발, 또 문석균 씨, 문희상 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씨가 오랜 동안 준비하다가 공천을 못 받으면서 무소속 출마하기까지, 또 왕따 논란까지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요. 이 이겨내는 과정 같은 걸 보시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 후보 당선자가 20대 후반 내지 30대 초반 굉장히 젊은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87년생 34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취지에서는 영입 5호,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안전을 담당할 수 있는 이 소방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그 공천이란 취지 자체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그 어젠다를 딱 잡았다. 그런 취지로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문희상 의원의 아드님이자 이른바 아빠 찬스를 썼다고 하는 문석균 후보를 극복했다라는 점에서도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신선함을 놓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영입 5호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두둔하는 얘기를 했다가 한번 역풍을 맞은 그런 점도 없진 않습니다만, 그분 같은 경우에 어쨌든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 되어가는 과정일 뿐인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했다는 점인데요. 실제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만 라디오 인터뷰나 이런 걸 함에 있어서도 방송에도 나가지 않고 지역민들과 어떻게 보면 밀착 어떤 선거 운동을 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걸 보면은 어쨌든 그런 어떤 낮은 자세, 여당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세로 다가갔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어젠다 자체에서 국민 안전이란 키워드를 계속 끌고 갔다라는 점, 그리고 더불어서 30대 초반에 어떤 패기로서 새로운 의정부 지역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 의정부 지역의 어떤 민심을 잡은 배경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젊은 포부를 밝히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전 오영환 일부에서 조영원 후보 당선 축하드린다 말씀드렸으니까 똑같이 오영환 후보 역시 당선 축하드리고요. 정말 공평하군요. 예.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오영환 후보 고등학교 1, 2년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한 10년 의정부가 고향이실
저는 이제 의정부에서 태어나서 오영환 후보가 이제 집이 좀 어려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같이 부산에서 한 15년 정도 오영환 후보 지켜봤을 때 그 겸손한 자세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원래 성격이 겸손해요. 원래. 그래서 이 뭐 당선돼서 뭐 당선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성품 자체가 좋은 후보였고 네. 오영환 후보의 당선으로 두 가지 정도 민주당은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지역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과 문석균.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 집안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지역은 무조건 이 지역은 문희상 의원 또는 문석균 씨를 공천 줘야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 했었는데 사실 이 균열 포인트는 20대 총선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의정부 시갑에 국민의당 김경호 후보가 나갔는데 19%를 득표했습니다. 네. 당시 국민의당은 민주당 표를 잠식했었는데 19%를 득표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당에서 지역 이탈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영환 후보가 공천받았을 때 첫 여론조사부터 굉장히 치고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 공천을 할 때 어떤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하나 증명했고 두 번째 지금 비례대표 16번입니다. 91년생 전용기 후보 당선권이고요. 지금 오영환 후보 87년생 당선됐고요. 동대문의 83년생 장경태 후보 그리고 대전 동구의 83년생 장철민 후보 이소영 후보 홍정민 후보 대거 20, 30대 후보가 원내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민주당이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20대 국회보다 훨씬 더 젊어졌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청년 유권자들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됐다. 이걸 두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찬사 평론가도 젊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렇게 젊음을 강조할까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다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닐까.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번에 또 약간 좀 신선하게 또 바라봐야 될 부분이요. 우리가 그 고민정 당선인도 사실 만나봤습니다만은 이번 선거에서는 방송인 출신 신인들이 대거 입성했다. 이게 또 좀 특이한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미래통합당의 김은혜 당선인 네. MBN에서 또 지난번에 MBC였었나요 원래는? MBC에서 시작해서 이제 MBN까지 방송국 이사도 하셨죠. 그리고 배현진 당선인, 한준호 당선인, 박성준 당선인 전부 다 방송인 출신 신인들이라는 점이 공통점이거든요. 자, 이분들 당선된 거 세무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방송이 가지는 친숙함 이런 것들이 통했다는 겁니까? 뭐 어떤 그 결과가 하나의 원인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지금 좀 전에 오늘 노영희의 이 출발세 아침 오늘 첫문을 연 주자도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자 그렇죠. 당선인 것 같은데요. 사실 고민정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부대변인으로 시작해서 대변인 역할을 했고 더불어서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홍보 포인트가 문재인 대통령의 숨결까지도 이해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김은혜 당선자라든가 배현진 당선자와는 약간 결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청와대의 얼굴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친숙했다는 이미지 그리고 또 국민에게 잘 알려졌다는 것이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당선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고민정 후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선거 캠프에 이 사진조차도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이렇게 찍었고 실질적으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포커스를 돋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곧 나를 당선시키는 것이 곧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것이다. 이런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언론의 친숙함과 더불어서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호광을 입은 그런 반면에 야당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김은혜 전 MBC 앵커나 아니면 배현진 앵커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야당으로서 있습니다만 어쨌든 짧은 시간 내에 말씀하신 것처럼 메인 뉴스의 앵커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더불어서 왜냐하면은 김은혜 당선인이나 배현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구 현역이 민주당입니다. 아, 그렇죠.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후광 효과를 넘어서 본인 스스로의 어떤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 더불어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보면은 송파라든가 아니면은 분당 판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야당보다는 여당 어떻게 보면 보수세 이런 측면이 있어서 나름대로의 그런 지역적 기반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어떤 경쟁력이 시너지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신인 이번에 코로나 깜깜이 선거로 해서 손잡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만큼 알려진 마스크 얼굴은 하나의 큰 경쟁력이 됐고 아마 앞으로도 이와 같은 트렌드는 다음 선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로 최진영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이라는 거, 그 점을 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이었다는 거. 그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선거의 또 특징이 바로 거대 양당 이외 나머지 정당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도했던 정의당마저도 교섭단체 구성은커녕 그 전에 있었던 그 득표보다 오히려 더 좀 적게 득표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민생당이 전라도에서 참패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비례 의석까지도 지금 사실은 암울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그 정치사를 좀 후퇴시키고 있는 측면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정치 신인에게 쉽게 허용되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치 신인이 해당 지역에서 지역 사무실을 열 수가 없고요. 원외위원장일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표밭을 다지기가 어려운데,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당선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지역이 사실 원래 2개밖에 없었습니다. 네. 창원 성산의 여영국 현역 의원 지금 낙선했지만, 그리고 심상정 후보 있었는데 한석만 지금 당을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최선, 이정미 후보, 김종대 후보 이런 후보들은 이제 결국은 박원석 의원까지 지금 한 자릿수 정도밖에 득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은 유명한 정당, 그러니까 이름이 많이 알려진 정당에게 표심을 줄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후보 개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박원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서 당선인인 한준호 후보가 오기 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표심을 다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자릿수 득표에 그쳤다라는 것은 역시나 거대 양당이 아니면 지역구에서는 발붙이기 어렵다라는 대한민국 현실의 굉장히 씁쓸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한변협의 입이었던 최진희 변호사님 얘기 좀 해보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정의당의 원내 교섭단체의 꿈이란 게 이른바 일장춘몽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장춘몽이요. 사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수혜자가 정의당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만, 완전히 그와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위성 정당을 만들었는 거대 양당의 어떤 그런 전략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것이고, 더불어서 국민들이 과연 정의당의 정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모습, 지난 이른바 조국 사태 과정에서 어정쩡한 모습,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을 지지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중도 표심이 상당 부분 빠져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었는 것 같은데, 아마 새로 전열을 가다듬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때 10% 가까이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뼈아픈 패배를 딛고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저희 오늘 노영의 출발 새 아침 1, 2부 총선 특집으로 지금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과 말씀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